자, 계속해서 오늘 아침 주요 뉴스 키워드와 함께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김대호 박사 나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하시죠. 헤즈볼라 전면전. 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 간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최근 어제까지 로켓 공격을 주고받았는데 이스라엘군이 한 명 사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박사님? 예, 중동에 또다시 이 전면전의 분위기가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전면전 분위기라기보다는 사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함으로부터 1년 전에 사실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은 그때부터 논의가 되어 왔더랬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하마스와 헤즈볼라 다 이렇게 한 뿌리로 반 이스라엘이라는 동맹에서는 다 연결돼 있는 조직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쳤을 때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때리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헤즈볼라는 이스라엘을 때리기도 했었어요. 네. 여기다가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지금 여론 지지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전쟁을 끝내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헤즈볼라까지 때리는 것이 네타냐후의 개인 처신을 위해서도 더 유리하다라는 이런 입장까지 나오면서 그야말로 전면전 분위기가 지금 무르익고 있는데요. 네. 이 헤즈볼라의 최고위 사령관 한 명이 이스라엘에 의해서 저격 사살을 당했습니다. 그러자 이 헤즈볼라 측에서는 수백 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을 공습을 하는 사실상 전쟁이 시작됐다라고 보는 그런 현지 분석가들도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전쟁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전쟁과는 기본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마스는 사실상 도간의 던취를 쥐소탕 작전 정도, 그것은 어린이도 할 수 있는 수준이죠. 그러나 헤즈볼라는 상황이 다릅니다. 헤즈볼라는 일단 이스라엘의 땅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 헤즈볼라라는 그 단체, 이것은 이스라엘 측에서는 무장단체라고 주장하지만 헤즈볼라나 또 이란 측에서는 사실상의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국가 속의 국가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헤즈볼라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앞으로 헤즈볼라 사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자, 우선 헤즈볼라는 레바논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레바논이란 어떤 나라냐? 아랍 국가입니다만은 아랍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국가 종교가 이슬람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은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 집권 세력은 기독교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의 기독교 세력, 좀 상당히 의외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여기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이 오랫동안 내분을 겪어왔던 것이고 현재는 간신히 봉합을 해서 기독교 정부 속에서 의회의 상당 부분은 또 이슬람교가 분점을 하고 있는 네. 이런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분쟁이 옛날부터 좀 상당히 잦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헤즈볼라는 왜 생겨났느냐, 레바논 이 땅 속에. 네. 여기도 이스라엘의 책임이 상당히 큽니다. 아, 그런가요? 예, 이스라엘 하면 이제 팔레스타인을 점거해서 그 현지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상당한 압박을 줬다. 이것은 역사의 주지의 사실인데요. 네. 당시에 이스라엘이 이제 정부를 세우고 이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여러 가지 형태로 저항 운동을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이 팔레스타인 해방기구라 하는 팔레스타인 리버라이제이션 오거나이제이션 PLO란 조직을 만듭니다. 네. 이게 사실 팔레스타인의 독립 세력의 정통 세력이거든요. 거기에 수장이 아라파트라는 인물이었습니다. 네. 아마 좀 이전에
이 팔레스타인에 관심이 있었던 분은 아라파트를 다 아실 거예요. 이 아라파트가 주도하는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LO가 이스라엘에 계속 저항을 했었는데요. 근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하니까 팔레스타인에서 살지를 못해서 이 PLO가 요르단으로 일단 도망을 갑니다. 근데 요르단에 있던 PLO를 이스라엘이 공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PLO 세력들은 이제 살 땅을 찾아서 그 중립 지역 비슷한 기독교 세력과 이슬람 세력이 균점하고 있는 레바논으로 서며 들어갑니다. 거기가 바로 이스라엘 북부 산악지대로 넘어가기도 좋아요. 네. 자, 레바논은 엄청난 산악지대로 숨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다라는 이런 성경 구절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만큼 산이 깊고 네. 나무가 많은 곳이죠. 자, 이제 그 레바논 땅으로 도망을 갔는데 이것을 소탕한다고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합니다. 소탕 작전을 벌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30년 이상 벌려요. 네. 자, 이 대목에서 이제 국제전이 됐고 미국 등 영국 국제 다국정 평화유지군이 베이루트에 들어와서 이걸 중재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팔레스타인 세력들이 이란의 시아파와 합쳐서 미국 세력까지 몰아낸다 해서 이른바 폭탄 테러, 세계 역사상 최초의 폭탄 테러가 바로 이 헤즈볼라가 미국의 베이루트의 해병대를 향해서 시작이 되고 한 번의 폭탄 테러로 미국 해병이 수백 명이 죽는 사건이 터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여기서 또 떠납니다. 아무튼 여기에 그 이스라엘이 한때 우세를 보이기도 했으나 끝끝내 헤즈볼라가 저항을 하면서 헤즈볼라는 레바논 땅에 사실상 국회 의석까지 두고 일부 지역에서는 주지사를 배출해서 통치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단순한 무장단체가 아니라 실제로 국가 권력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기다가 이 헤즈볼라의 주축 세력들이 이란에서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이란에서 넘어온 시아파와 피에로가 동맹군을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의 군 장비 엄청나게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면전은 사실상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의 시작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란의 지금 하메이니 국가 수반은 반 이스라엘 동맹, 그러니까 이것을 이란에서는 저항의 축이라고 부릅니다. 저항의 축. 근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이스라엘에서는 악의 축이라고 부르죠. 이 단체가 5개 정도 현재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 미국, 반 이스라엘 동맹을 형성하고 있는 이란 주도의 저항의 축. 우선 이게 헤즈볼라,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땅 서부에 있는 가자 지구에 있는 하마스, 그다음에 이슬라믹 지하드, 그다음에 지금 해상에서 미사일을 수시로 날리고 있는 예멘 후티 반군, 거기다가 이라크에 있는 시아파 민병대, 뭐 여기다가 시리아 또는 요르단에 있는 반군도 좀 더 있습니다만은 이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이 전면전을 일으키면 요 저항의 축들이 일거에 다 같이 나서게 될 것이고요. 자, 이것은 바로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국제 유가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도 있는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도 있다. 특히 이란이 지금 미국의 그 영향력, 중동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지금 많이 상실됐어요.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뒷배를 업고 지금 강공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헤즈볼라 사태가 자칫 잘못하면 국제 경제에도 큰 어떤 이 재앙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제3차 중동 전면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조금씩 지금 확대되어 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지금 뭐 상황을 자세히 짚어주셨는데요. 미국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 대선도 앞두고 있고 지금 바이든 대통령 머리가 좀 아픈 상황에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예, 지금
미국은요 한 10여 년 전부터 사실상 중동에 발을 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셰일 가스가 나오면서 중동의 석유가 미국의 국가 관심사에서 상당히 멀어져 있습니다. 네. 중동에서 석유가 나거나 말거나 미국 경제에는 별 문제가 없다. 사실 그러면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철수했고 이제 그 대목을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외교 관계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역 안보 체제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마스가 폭탄 공격을 한 것이거든요. 그렇군요. 미국의 고민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공을 하기가 가뜩이나 지금 TV 토론 잘못해가지고 네. 그만두라 하고 있는 마당인데 전쟁이 확전되면 바이든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자제하라라는 그런 입장인데 이스라엘이 지금 네타냐후가 자제할 분위기를 잘 보이고 있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미국의 어떤 그 국가 전략적 선택 이것이 주목이 되는데 현 상태로서는 미국은 일단 확전 반대 입장을 공식으로 밝히고 있기는 합니다. 네, 자 복잡한 상황 박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 공매도. 최근 테슬라 주가가 급등하면서 웃지 못하고 눈물을 흘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매도 투자자들인데요. 이틀 만에 우리 돈 약 5조 원 가까이 손실을 입었다는 추산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예상됐던 결과죠, 박사님? 예, 테슬라 주가가 작년 특히 올 초 엄청나게 떨어졌다가 또 최근에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롤러코스터를 사는 그야말로 급등락을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와중에서 공매도 피해자가 상당히 나오고 있습니다. CNBC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가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네. 테슬라 주가의 하락 배팅, 그러니까 없는 주식을 미리 사서 주가가 하락한 이후에 그 주식을 확보한 다음에 청산 결제를 하면 그러다면 주가 떨어진 만큼 네. 공매도 한 사람은 이득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CNBC는 공매도에 나선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를 봤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사실 그 한 중앙에 이 테슬라의 공매도를 한 주축 세력이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입니다. 빌 게이츠 입장에서는 머스크와의 개인적인 악연도 있지만 테슬라의 전기차가 이 기후 환경 시대에 해결책이 못 된다. 네. 그다음에 너무 주가가 뻥튀기 됐다. 이래서 계속해서 공매도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주가가 급격히 오르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창업주 겸 현재 CEO죠. 아주 기세 등등해졌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공매도 세력 파멸할 것이다. 빌 게이츠도 예외가 아니다. 그래서 사실 테슬라 주가가 오르면서 빌 게이츠와 일론 머스크의 전쟁도 격화하는 이런 모양새인데요. 네. 자, 테슬라 주가가 주가의 향방은 어느 누구도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테슬라의 기본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요. PER 지수, PBR 지수 이런 거로 볼 때 테슬라는 실제 회사의 가치보다도 주가가 굉장히 높다 해서 공매도 세력이 계속 따라 붙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그 교훈을 받을 대목은요. 우리는 공매도가 있으면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테슬라의 경우를 보면 공매도 때문에 주가가 더 올랐어요. 아, 그런가요? 예, 왜 그러냐? 자, 보세요. 지금 테슬라가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나빴다가 2분기에 별로 좋지도 않았는데 1분기보다 조금 좋았단 말이죠. 네. 자, 이 대목에서 공매도 한 사람이 놀란 겁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이거 완전히 무너질 줄 알았는데 조금 더 높아지네? 그리고 첫날 주가가 6% 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공매도 한 사람은 비상이 걸린 겁니다. 왜냐하면 주가가 더 이상 안 떨어지니까 그러면 없는 주식을 일단 팔았으니까 본인이 그 주식을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을 정권 용어로 숏 카버링이라 하는 것이거든요. 네.
실제로 뉴욕 증시의 수치를 보면 숏 카버링이 엄청나게 드러났어요. 특히 빌 게이츠의 숏 카버링. 그러니까 숏 카버링을 한다는 것은 테슬라 주식 와르르 싸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 주가가 폭등한 거예요. 자, 이 대목을 보면서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매도는 주가 떨어뜨리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주가의 급등락을 만든 안전장치다. 그래서 많은 선진국들이 공매도를 하고 있다. MSCI 같은 곳에서 한국의 공매도 갑자기 없애버렸다. 그래서 한국은 후진국이다. 선진국으로 볼 수 없다 해서 한국을 지금 비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런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네. 공매도가 주가를 떨어뜨린다라는 것은 심리적 하나의 단순한 우려일 뿐이다를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건이다. 네.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다음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엔비디아 가짜 뉴스. 어제 오전 삼성전자의 HBM3E가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흔들렸었는데 곧바로 삼성전자에서 이거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또 테스트 실패 이 뉴스가 나오더니 이것도 또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는데요. 이거 왜 자꾸 이런 가짜 뉴스가 나오는 걸까요? 네, 뭐 두 가지입니다. 엔비디아가 그만큼 중요하다. AI의 지금 주축 세력으로서 엔비디아의 GPU가 핵심인데 그 GPU에 같이 따라가는 HBM 여기에 어떤 같이 동승할 것인가? 이미 SK 하이닉스는 사실상 지금 엔비디아 HBM 납품을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지금 엄청나게 올랐는데 삼성전자 주가는 상대적으로 별로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삼성전자도 지금 4세대, 5세대 개발하고 있고 그 새로 개발한 엔비디아 HBM3E 이거 좀 테스트 해달라 하고 엔비디아에 승인 신청을 냈어요. 네. 근데 아직까지 나오고 있지 않은 거죠. 그건 삼성전자가 6월 말까지는 자신 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7월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가짜 뉴스도 나오고 이러는데 참 안타까운 대목입니다. 왜냐하면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보다도 불과 2년 전만 해도 엄청나게 큰 기업이었고 삼성전자에 비하면 엔비디아는 덧보잡에 불과했는데 네. 이제 삼성전자의 운명, 세계 최고라는 반도체 회사 삼성의 운명이 엔비디아가 승인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여기에 운명이 달렸다. 네. 자, 그러면서 오늘날 삼성전자가 얼마나 좀 위축됐느냐, 삼성전자 고민이 깊다. 이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자, 삼성전자 오늘 실적을 발표합니다. 근데 당초에는 이 엔비디아의 2분기 HBM 납품까지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빠졌단 말이죠. 네. 뭐 그런 면에서 적어도 이번에 2분기 실적에서는 삼성전자 HBM 효과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영업이익 8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됩니다. 작년에 엄청나게 나빴기 때문에 기저효과도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에는 봄이 왔다. 이제 완전한 여름이다라는 얘기가 있기도 하지만 네. 그러나 삼성전자의 고민, 삼성전자가 AI 인공지능 부분에서 선두 흐름을 타고 있지 못했다는 것은 안타까움으로 네. 지금 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씁쓸한 대목입니다. 자, 다음 뉴스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비아디 공습 경보, 중국 전기차 기업 비아디 국내에서 지금 포착이 됐는데요. 앞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만 유럽연합이 오늘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서 고율 관세, 그러니까 추가 관세를 부과합니다. 비아디가 국내에서 포착이 됐다는 거는 이건 남의 얘기가 아니란 얘기인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 만드는 회사가 비아디입니다. 또 전기차 부분에서는 테슬라하고 순수 전기차만 놓고 볼 때도 네. 1등을 다투고 있는데요. 이 비아디의 가장 큰 장점은 뭐 어느 정도의 기술력에다가 거기다가 싸다. 지금 테슬라도 제쳐버렸단 말이죠. 그 비아디가 한국의 승용차를 판매하는 거 아니냐. 지금 비아디의 씰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 씰 브랜드가 환경부에 우리나라 환경부에 배출가스, 소음 인정 이거 하기 위한 딜러사를 선정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한국에 곧 팔겠다라는 사실상 공습 경보나 다름이 없죠. 자,
자, 지금 우리나라에서 전기차 판매를 보면요. 테슬라가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중국 차는 사실상 그동안에 없었잖아요. 네. 근데 싸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중국 차가 들어오면 한국 시장의 판도가 한국 전기차가 완전히 몰락할 수도 있다는 그런 지금 우려가 또 있거든요. 아무튼 테슬라의 공습, 비아디의 공습 경보 이 대목도 좀 예의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뉴스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70세 현역, 저출산, 고령화에 일할 수 있는 청년층이 급속히 줄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지금 상황이 좀 더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요. 토요타가 70살까지 현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우리도 좀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토요타 하면 아시아에서 가장 큰 기업입니다. 최근에 주가는 좀 안 좋지만은 네. 생산, 캐파나 매출 뭐 이런 규모에서는 세계 1위의 전기차 회사인데요. 이 토요타가 공식적으로 65세에 은퇴하는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겠다. 그래서 8월 달부터 재고용한다고 공고를 냈습니다. 네. 물론 일본에서 일부 그런 회사가 좀 있었습니다만은 토요타와 같은 큰 회사가 이제 함으로써 일본에서는 70세 정년, 70세도 현역이 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완전히 다가왔는데요. 네. 토요타 입장에서는 일단 경험 있는 사람, 전문성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을 정년이라는 65세 나이에 무조건 쫓아내니까 회사의 손해다. 그 경험을 좀 활용하자. 이런 어떤 현실적 필요성. 네. 거기다가 일본 사회 전체의 지금 노동력 부족.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나이를 가지고 엄격하게 해왔던 대표적인 나라가 일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일본도 이제 나이를 무너뜨리고 있다. 자, 우리나라 지금 제2차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전부 은퇴를 해서 나라 경제가 은퇴가 곧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네. 그래서 한국 경제의 하나의 성장률 악화 요인인데 자, 나이보다는 실력 또 그리고 그 나이 많은 사람들 스스로도 이런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내공을 깎고 단련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 면에서 박사님이 롤 모델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점수입니다. 네. 현역이십니다. 자, 오늘 짚어본 뉴스 키워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헤즈볼라 전면전, 테슬라 공매도, 엔비디아 가짜뉴스, 비아디 공습 경보, 그리고 70세 현역까지 짚어봤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